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후반의 여자입니다.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다정한 남자의 아내이자 밝고 상냥한 아들을 가진 엄마예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복수가 얼마 전에야 완성됐기 때문인데요.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갈면서 살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제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가장 최선의 길을 걷기 위해 눈앞에 놓인 소중한 것들에 집중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새 지금의 삶이 저를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이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아주버님은 그 시절 소위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간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엘리트였죠. 집안의 장남으로서 한 몫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아주버님은 늘 공부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에 반해 저희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교육열이 강한 분이었는데 아주버님이 서울대에 입학한 후로는 기뻐하시다 못해 거의 엘리트주의가 되신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오랫동안 연애해온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의 학력이 아주버님보다 훨씬 낫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 여자와 헤어진 후 아주버님은 꽤 오랫동안 방황을 하셨어요. 아무도 만나보려고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으셨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더 빨리 결혼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다고들 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한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뒀다간 저희 남편 홍기까지 다 지나가겠다 생각했는지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얼른 결혼시키셨죠.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고운 시선으로 봐주셨던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의 차가운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 며느리 될 자네는 학교는 어딜 나왔는가?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대학에 가면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꼭 대학이 필수인 일은 아니기도 하고요. 뭐? 안 그래도 요즘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나? 안 그래요, 여보? 아유, 그러게. 아무리 여자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집안일 하느라 대학 졸업장 같은 거 다 의미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나온 거랑 안 나온 거는 천지 차이인데 공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사회를 배우기도 하거든. 남들은 대학 다니면서 작은 사회를 배우는 시기에 저는 진짜 사회에 나와서 많이 배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우리 집안 체면이 또 있는데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적응이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끝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이 본격적으로 방황을 시작하고 난 뒤늦게 정신을 차리시고 저희를 결혼시키셨어요. 네 형 보라는 선도 안 보고 맨날 퇴근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니네라도 조금이라고 젊고 예쁠 때 얼른 결혼해라. 저희로선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버님께서 어느 날 드디어 결심을 하더라고요. 나도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보기는 해야겠다.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네. 그래, 형도 얼른 마음 잡고 그분은 잊어. 형이라면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주도하에 선을 나가서 지금의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형님은 중산층 가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자란 데다 서울대학교 동문이라
부모님이 생각하신 아주버님의 짝으로 이보다 더 적절할 수가 없는 분이었죠. 그래, 드디어 네가 내 짝을 찾았구나. 참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그땐 너도 우릴 많이 원망했겠지만 세월 지나 보면 알 거다. 너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애가 일자 무식인 여자를 만나면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수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 아주버님은 별 말씀 없이 웃기만 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 섬찟해요. 처음에야 제가 고졸인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며느리로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시부모님께서 저에 대해 그런 편견은 거두지 못하고 계시구나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 후에도 시부모님은 제게 대놓고 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모든 건 형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달라졌죠. 아주버님께서 결혼하시고 온 식구가 다 같이 맞는 명절 때였어요. 본격적으로 형님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건 처음인지라 제가 다 떨리더군요. 형님께서도 며느리라는 동질감에 저에게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인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시더라고요. 동서, 남편한테 들었는데 동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며? 네, 맞아요. 소설책 사파를 그리고 있어요. 와, 정말 멋지다. 그럼 미대 나온 거야? 나도 미대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미대 나온 여자 정말 멋지잖아. 그런데 나는 그림에 딱히 소질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도 공부해서 공부로 대학 가는 게 최고라고 늘 입에 달고 사셨어서 결국 이렇게 됐지 뭐야.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공부하셔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가셨잖아요. 정말 멋지세요. 그래 보여?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고 일도 안 하는데 뭘. 나도 동서처럼 그림 같은 거에 재능이 있어서 미대 생활도 즐기고 돈도 벌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 재능 있는 게 최고라니까. 저 형님, 그런데 저 미대는 안 나왔어요. 대화가 내내 뭔가 찜찜하다 싶더니 제게 묻지도 않고 당연히 미대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형님의 말 때문이더군요. 물론 보통 그림 쪽 일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미대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형님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에 그때부터 묘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뭐? 미대를 안 나왔다고? 그럼? 전공은 아예 다른 쪽인데 일은 미술 쪽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야말로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원래는 전공이 뭔데?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형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쪽 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라고? 대학을 안 나와? 참 웃긴 게 대학을 안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무슨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보더군요. 순간 제가 무슨 외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사실은 내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처음 봐서 그런 사람들은 멸종된 줄 알았거든. 네? 대학 안 나온 사람 꽤 많아요, 형님. 주변엔 별로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 그래? 아, 미안. 내가 태도가 좀 이래도 그러려니 해줘. 정말 당황해서 그래.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해서. 이상할 것까지 있나요? 그냥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살고 있는데. 뭐 그거야 그렇지.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어요. 내내 기분 나쁘고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워낙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형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본인이 실수를 하는 줄도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는 법이니 굳이 이런 걸로 기분 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많이 다독였어요. 형님도 많이 당황해서 그랬을 테니 다음에 만날 때는 안 그러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동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미대도 안 나는데
그림 쪽으로 취직은 어떻게 했어? 뭐 그쪽에 빽이 있나?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그동안 그려온 것들을 보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 그림은 어디서 배웠는데? 독학했어요. 뭐라고? 아, 진짜 동서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못 믿을 말만 골라서 하지? 이거 진짜야 뭐야?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그림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 진짜 어렵게 생각했었거든. 엄마 아빠가 하도 겁줘서. 근데 지금 동서 보니까 알겠네. 그냥 나 미술 시키기 싫어서 엄마 아빠가 거짓말 하셨나 봐. 그래서 말인데 나 그림 좀 가르쳐 줄래? 네? 아, 그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요. 그럼 독학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 독학은 말 그대로 독학이라 직접 보고 따라 그리면서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림은 왜요? 아, 동서도 얼마 전에 들었지? 나 임신했잖아. 원래는 남편 회사 가면 집안일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임신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그래서 나도 소일거리해서 용돈벌이나 좀 해볼까 하고. 소일거리요? 나도 그림 좀 배워서 표지 그려보게. 동서 하는 거 보니까 수입이 꽤 짭짤해 보여서. 어차피 미대 출신 아니어도 다 써주는 거 보니까 나도 좀만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놓고 깔보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했어요. 이 일을 하기까지 저도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거의 독학으로 배웠다 보니 배우는 속도도 느렸고 제 그림이 업계에서 인정받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그만큼 그림에 누구보다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개척한 길을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본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응? 누가 쉬워 보인대? 왜 괜히 자격지심이야? 형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일을 쉽게 보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씀이세요. 그때 멀찍이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와서 끼어들더군요. 그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왔는지는 옆에 있던 제가 다 봐와서요. 남편이 제 편을 들자 갑자기 자존심이라도 상한 건지 형님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뭐? 이런 별것도 아닌 걸로 나보고 사과까지 하래. 둘이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그냥 가볍게 물어본 것 가지고 왜 이래? 형님은 혼자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니 아주버님을 찾아 획 가버리셨어요. 남편과 저는 벙쪄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일이 있으는 형님은 점점 더 히스테릭해졌어요. 틈만 나면 전문대를 졸업하고 원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과 고절인 제 이야기를 걸고 넘어졌죠. 기분 나쁘고 황당한 순간도 많았고 남편도 몇 번이나 울컥했지만 오히려 제가 남편을 잘 다독였어요. 여기서 일을 더 키웠다간 정말 남편의 가족관계가 박살나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형수님 말에 동조라도 하는 거야? 네 형수도 성격 장난 아닌 거 봤잖냐. 괜히 저 예민한 사람 성질 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주버님은 항상 방관자였고 남편과 저는 답답했지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형님의 히스테릭함에 무뎌지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께서 형님이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 그래도 명문대 나온 예쁜 며느리였는데 아들까지 낳는 최고의 며느리로 대접해주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은근히 형님을 치켜세우고 제게는 찬밥인 시부모님의 태도가 형님을 만족시키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드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시댁에 임신 소식을 전한 지 6개월 후 저도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형님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나 얼마 후 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아들이라는 소식에 시부모님이 눈에 띄게 기뻐하시자 그때부터 다시 저를 견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죠.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굳이 사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부탁해 티나지 않게 시댁 방문 날짜를 조율해서 형님을 피해 다녔어요. 남편이 임신한 저를 위해 챙겨주는 영양제며 몸에 좋은 음식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견제하고 어떻게든 시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예쁨 받으려고 아양을 떠는 모습이 눈앞에 안 보이니 안 봐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였어요. 처음에는 둘 다 워낙 아기이니 시부모님께서 공평하게 입버라 하셨지만 아이들이 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형님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죠.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서 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민규는 글쎄 1학기부터 반장까지 맡았지 뭐야? 애가 워낙에 호감형이라 그런지 바로 뽑혀버리네?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내성적이어서 어떡하니? 학교 다니면서 반장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 하는데. 저는 지훈이한테 그런 욕심은 없어요. 반장 맡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아이 성향에 맞지 않으면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머, 무슨 소리야? 누가 보면 내가 우리 민규 반장하라고 떠민 줄 알겠다. 우리 애가 인기가 좋아서 된 거야. 지훈이는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니? 우리 민규는 글쎄 1등을 놓치질 않네. 이렇게 벌써부터 머리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크는 자식인 걸 티를 팍팍 내면 어쩌나? 아직 저희는 등수 같은 거 열심히 안 따져서요. 중상위권 정도 될 거예요. 뭐? 아니 애 공부 안 시켜? 부모가 어쩜 그렇게 자식한테 관심이 없어? 등수 기억 못한다고 자식한테 관심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성적이 아직은 연연해야 할 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동서처럼 대학 안 가겠다고 하거나 전문대에 가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때야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지만 요즘은 그러면 진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 알지? 누가 그래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고. 자기 먹고 살 길만 잘 닦아놓으면 요즘도 괜찮아요. 그건 집에 틀어박혀서 그림이나 그리며 편하게 돈 버는 동서 생각이고 요즘 대학은 기본인 거 몰라? 기본을 안 하는데 누가 뽑아줘? 이단아 취급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형님, 저희는 애초에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민규랑 지훈이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저는 이 시기엔 마음껏 뛰놀고 좋은 습관만 길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적 중시하시는 건 형님뿐이니까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세상에 진짜 동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 자식 인생까지 망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속을 긁어댔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는 대상에게 분노해봐야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제 아들의 초등학생 시절 내내 시조카와 아들을 비교하며 아들을 시조카보다 떨어지는 아이처럼 표현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들조차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댁에 갈 때마다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엄마, 민규 형은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나는 못해서 미안해. 지훈아, 무슨 소리야. 못해도 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큰엄마 눈엔 민규가 예뻐 보이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민규도 너보다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 너는 그냥 네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하면 돼.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네 자신만 봐. 그래도 엄마는 자랑할 게 없어 보여서 미안해. 엄만 그냥 우리 지훈이가 건강하게 있는 게 자랑이야. 아직 이렇게 어린데 뭘 걱정이야. 천천히 네 할 일 하면서 우리 갈 길 가면 돼. 아이가 자존감 낮아진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아이를 북돋아줬어요. 요란스러운 형님 때문에
왜 우리 아이까지 영향을 받아 하나 싶어 화가 날 때도 많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저런 인간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시조카가 워낙 똘똘해서 형님의 욕심을 채워준 것 같았지만 중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좀 달라졌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희 아들이 공부에 조금씩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성적이 쭉쭉 오르다 못해 최상위권에 진입했거든요. 반면 어린 시절부터 학원 뺑뺑이를 돌며 공부를 강요당했던 시조카는 최상위권이었던 성적이 상위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이고 엄마다 보니 아이가 전교권에 진입을 했는데 자랑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높던 콧대를 조금 꺾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지훈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4등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세상에, 지훈이가 전교 4등? 우리 손주들은 이렇게나 공부를 잘해서 어떡하니 정말? 어릴 때 민규가 잘하는 것 같더니 커서는 지훈이가 더 잘하는구나. 그쵸? 저도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너무 기특해요. 근데 지훈이는 학원도 별로 안 다니지 않니? 아니, 민규는 학원도 엄청 다니는데 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성적이라는 게 원래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민규도 열심히 했겠죠. 참나, 지금이야 좀 탄력을 받았나 본데 어쨌든 공부는 유전이고 장기전이야. 우린 둘 다 명문대 나왔는데 우리 민규라고 못 가겠어? 중학교 때는 좀 쉬엄쉬엄 해야지. 형님 입에서 공부를 쉬엄쉬엄 하라는 얘기를 듣는 날도 다오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열풍이시던 분이. 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 민규가 학원비값 못한다는 거야?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저희 아들을 자랑할 때마다 분에 못 이겨 바들바들 떠는 형님의 모습이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것도 초반에 2-3번 하다 말았어요. 형님과 딱히 그런 피곤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안 하니 형님 입장에선 더 자랑할 것도 없어서인지 잠시 휴전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또 달라졌죠. 엄마, 저 컴퓨터 학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응? 갑자기 무슨 컴퓨터 학원? 진로를 그쪽으로 잡고 싶어서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잘하고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데 컴퓨터 학원에 가면 조금 성적이 밀리지 않을까? 우선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한 후에도 늦지 않지 않니?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려면 학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올곧은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내내 전교권 성적이던 아들이 다른 걸 준비해야겠다는데 저도 부모인지라 썩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아들이 원하는 길을 반대하면서 공부를 시키면 도대체 형님과 다를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죠. 당연히 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일을 찾은 후에는 성적이 떨어졌어요. 지훈이는 고등학교를 왜 그런 데를 갔어? 성적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길래 좋은 학교 갈 줄 알았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았다는데 밀어줘야죠. 얼마나 당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벌써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게. 뭔데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이에요. 뭐? 그거 말이 좋아 프로그래밍이지. 한마디로 그냥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는 거 아니야? 아, 네? 게임이랑 이거 엄연히 다른 거예요, 형님. 그래, 알았어. 그렇게 믿고 싶겠지. 이해해. 근데 게임에 빠진 애들이 다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더라. 그게 현실이야. 원래 애들이 사춘기 겪으면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 우리 민규는 그게 중학교 때 와서 차라리 다행이었지 뭐야. 지금은 맘 잡고 열심히 하거든.
근데 우리 지훈이는 완전 그 집안의 희망이었는데 사춘기가 늦게 와서 어쩌나? 동서집에서 명문대 출신 하나 나오나 했는데. 그놈의 명문대 타령 좀 그만하세요, 형님. 명문대 갔는데 싫어할 부모 없다지만 형님은 너무 심하세요. 저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어릴 때 제대로 뛰어놀던 기억조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 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키우는 게 좋아요. 그냥 가치관이 다른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형님이 우리 지훈이 불쌍해하듯 저도 민규 불쌍한 건 피차 일반이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어머머? 동서 진짜 웃긴다. 우리 민규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이대로만 가면 탄탄대로인데. 잘 나가다 딴 길로 샌 지훈이가 불쌍하지. 이런 걸 부모가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동서 그거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그냥 부모 역할 못하는 부모 할게요. 됐죠? 여보, 왜 또 형수님이랑 싸우고 그래. 말도 섞지 말라니까. 형수님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형도 가만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말려라. 그래, 민규랑 지훈이랑 똑같이 키울 순 없잖아. 재수 씨한테 그만 좀 해.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걸 어째. 지훈이 같이 지원 안 해줘도 스스로 공부하는 똑똑한 아들 우리 밑에 키웠으면 수제소리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아무튼 이래서 지원도 받아본 놈이 할 줄 알고 공부도 해본 놈이 잘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형님은 고등학교에 들어가 저희 아들은 다른 길을 택하고 자기 아들은 최상위권에 다시 안정적으로 들어가니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저희 집을 깔봤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결국 시옥하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민규야, 서울대에 붙었다면서? 정말 축하한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모습만 본 것 같은데 그 노력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것들 좀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잘했다. 형님이 얄미운 건 둘째치고 시조카는 참 착하고 반듯한 아이였기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시조카가 울먹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작은 엄마, 작은 아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나도 서울대, 이 사람도 서울대인데 아들만 못 가는 게 말이 돼? 서울대도 유전이라는 게 있다니까. 난 뭐 좋긴 한데 당연한 거라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합격했음에도 아이의 얼굴이 전혀 밝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전한 축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고 뭔가 기분이 묘하긴 했는데 형님의 태도를 보니 그 이유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이한테 수고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준 것 같았어요. 그런 형님은 무시하고 시조카에게만 말을 걸었죠. 그런데 민규야, 전공은 뭘로 택했니? 네가 뭘 좋아하는지 작은엄마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뭘 택했을지 궁금한데? 그냥 성적에 맞춰서. 아니, 언제부터 우리 아들한테 그리 관심이 있었다고 그런 걸 물어? 됐어. 시조카가 말해주려는 걸 형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싹둑 잘라서 전공이 뭔지는 못 들은 채로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나 제 아들의 입시가 다가왔죠. 아들은 그동안 모 글로벌 IT 기업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주최하는 코딩 대회에 나가 수상도 하는 등 나름대로 야무지게 준비를 잘해왔고 본인이 가고 싶어 하던 대학교에 붙었어요. 세상에, 나는 역시 우리 아들 믿었다니까? 너무 축하해. 수고했어, 아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가족들끼리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고 친정에도 곧 소식을 전했어요. 친정에서는 당연히도 온 식구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이야기를 하기도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간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엄청난 질투와 견제를 시작할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벌써 지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설 연휴가 다가왔어요. 형님은 온 식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웃음을 띠시더군요. 아니, 우리 지훈이는 수능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설마 재수해? 아니면 그냥 동서처럼 고졸? 아님 서방님처럼 전문대? 누가 봐도 비아냥대는 말투에 남편이 발끈하려고 하길래 남편은 무릎을 꽉 쥐어 가라앉혔어요. 아니요. 멀쩡한 4년제 대학 합격했어요. 그것도 지훈이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로요. 아들이 가고 싶었던 대학에 갔다고 하니 바로 심기가 불편해지는 게 얼굴에 보이더군요. 그래? 그럼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이겠네. 어딘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요. 대전에 있는 대학이에요. 뭐? 대전? 가고 싶었던 대학이라면서 그렇게 꿈이 낮았던 거야? 세상에. 4년제 지방대? 와, 이거 어떡하니?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애가 컴퓨터 게임에 빠지다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었더니 형님은 신났는지 혼자 조잘조잘 떠들기 시작했어요. 하여, 요즘처럼 취업 어려운 세상에 지방대 나와서 뭘 어쩌게. 아주 그냥 동선의 집안에 고졸, 전문대, 지방대 종류별로 다 있네. 모아놓으니 완전 오합지졸 아냐? 뭐라고요? 아니지. 그래도 지훈이가 제일 가방끈은 기네. 하여와, 말세다 말세. 그나마 얘가 니네 집안의 희망이었는데 이걸 어쩌니? 그러게, 부모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아, 뭐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서방님이 그 쬐깐한 원단 공장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나 물려받으면 되지 뭐. 지방대 나와서 뭐 제대로 된 회사 취직이나 하겠어? 멍청한 부모 닮아 지방대 가게 된 건 참 애석하다만 4년 동안 네 부모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대학 보내놨더니 졸업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붙잡고 씨름하면서 취준생으로 부모 등골 빼먹지 말고 학비 아까우니까 공장이나 가렴. 형님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는 혼자 신나하더니 결국 가족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참 넘어버리더군요. 매번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저였지만 이건 저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쏘아 붙이려는 순간 이번에 늘 묵묵하게 듣고만 있던 아들이 나섰어요. 큰엄마, 적어도 비아냥되실 거면 어느 대학에 붙었는지 이름이라도 물어보시고 비아냥되시죠. 제가 그렇게 큰엄마가 무시할 만한 대학에 가고 싶어 했겠어요? 뭐? 이게 대가리 컸다고 큰엄마한테 대들어? 뭐? 대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도 합격했니? 그래봤자 지방대가 지방대지. 큰엄마 서울대, 큰아빠 서울대, 민규 서울대인데 큰엄마한테 어떤 대학을 들이밀든 그게 성에 차겠니? 얘 아주 웃기는 애네. 됐어, 지훈아. 니네 큰엄마가 말이 통하는 사람 같니? 이쯤하고 너는 빠져. 아니요. 저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이상은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아요. 어른 싸움에 애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렸지만 아들도 이미 눈이 돌아있더군요. 핸드폰을 켜서 뭔가를 입력하더니 형님에게 가서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메일?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니? 자세히 읽어보시죠. 카이스트? 네, 보이시죠? 제가 여기 붙었다는 합격 통지서예요. 그렇게 대학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니 어떤 대학인지는 단번에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 놀랐는지 말이 없더군요. 뭐, 그래봤자 서울대가 최고인 게 변해? 그래, 뭐 가고 싶던 대학 붙은 건 축하한다만 이게 이렇게 기고만장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형님 기가 꺾으신 거 보니까 우리 아들 좀 기고만장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엄마. 좀 그만하세요. 지훈아, 가고 싶었던 대학에 붙었다니 정말 부럽다. 보통은 다들 성적 맞춰서 가거나 학과도 원하던 걸로 못 가잖아. 고생 많았어. 고마워, 형. 그래도 시척한 진심으로 저희 아들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좀 찡하더군요.
세상에 카이스트 거기 정말 가기 힘든 곳 아니냐? 아휴,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 부러지는 애들만 있는지. 하레비의 할미도 너무 기쁘구나. 지훈이는 학원도 많이 안 보냈는데 어쩜 야무지게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구나.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 남다르긴 했어요. 우리 둘째랑 둘째 며느리도 봐요. 학력이 퍽 좋지 못해도 자기가 살 길은 알아서 찾아 살잖아요. 옛날에야 우리도 대학 잘 가는 게 최고인 줄 알았지만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가족이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되자 형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지훈이가 좋은 학교에 가는 줄도 모르고 맘껏 비웃어댔던 게 창피하긴 했던 모양인지 그 뒤로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 그걸 시초카가 붙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존심을 부리는 듯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봐도 그건 객기 그 자체였고 가족들은 굳이 형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 모른 채 해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저희 아들이 졸업 전 모 글로벌 IT 기업에 스카웃되어 실리콘밸리로 가게 되면서 격차는 더욱 심화됐어요. 세상에나 우리 집안에도 외국에 스카웃되어 가는 인재가 있다니. 그러게요. 네, 이거 동네방네 소문내서 잔치를 벌리던지 해야지 원. 아직 졸업도 전인데 이제 마음 편히 학교 다니면서 한국 생활 마무리할 일만 남았네.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알겠니? 네, 할머니. 그나저나 민규는 어찌 됐니? 졸업은 진작 했고 공무원 준비는 잘 돼가니? 네, 공부하고 있어요. 너도 3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니? 아, 어머님. 요즘 공무원 공부가 그리 쉬운 줄 아세요?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애 스트레스 받아요. 서울대식이나 나온 애가 공무원 준비만 벌써 몇 년째야? 좋은 회사는 못 갈 망정. 그런 건 바로 붙어야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잖아요. 그럼 안정적인 게 최고니까 공무원 시험이 제일이죠. 에휴, 공무원 좋다는 것도 옛날 말이지. 월급도 적고 이제 연금도 줄어든다는데 붙어도 문제 아니니? 어머님도 참 뭘 모르셔서 그래요. 아무튼 올해는 꼭 붙을 거니까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우리 민규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잘하잖아요. 믿으시죠? 내가 내 손주 믿어야지 그럼. 벌써 3년째인데 이번에는 붙어야지. 몇 년씩이란 못 붙고 빌빌거리지만 않으면 된다. 시부모님은 시조카를 보며 혀를 차셨어요. 그걸 보는 형님의 표정이 참 볼만하더군요. 물론 시조카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은 마음이 안 좋았지만요. 아들은 몇 달 뒤 무사히 대학 졸업을 마친 후 가족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실리콘밸리를 떠났어요. 제 아들이지만 꿈을 이뤄서 떠나는 모습이 참 멋지더군요. 그 예에는 안타깝게도 시조카가 공무원 시험에 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뒤로는 형님도 기가 죽었는지 더 이상 가족 모임에 자식 자랑을 하거나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비웃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온 이력서를 훑어보다 깜짝 놀라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세상에 이거 민규 아니야? 뭐? 민규가 당신 공장에 지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지? 민규 공무원 시험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게. 그러고 보니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냥 공부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네. 또 떨어졌을까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해서. 이것 봐 민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였네. 난 이것도 처음 알았어. 아, 그럼 설마 그래서. 아들이 떠나던 날 진심으로 저희 아들을 응원하며 원하던 일을 해서 부럽다고 말하던 시조카가 떠올랐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력서에 적힌 번호로 시조카에게 연락을 했죠. 민규야, 큰엄마야.
큰엄마,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다름이 아니라 네가 큰아빠네 공장에 지원을 했더라고. 공부는 그만둔 거니? 아, 그게요. 그날은 시조카와 정말 긴 통화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시조카는 농업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었지만 서울대를 성적 맞춰서 넣으려면 그곳밖에 없었고 시조카가 원하던 과는 학교 간판이 낮다는 이유로 극구 반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4년 동안 관심도 없고 원치 않은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자퇴도 고민했지만 서울대 포기는 우리 가족이길 포기하는 거라며 반협박을 하는 형님 때문에 중간에 관두지도 못하고 겨우 졸업을 했다고 했어요. 정 대학을 그만두고 싶다면 공무원이라도 하라는 말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그것 또한 원치 않았던 공부였던지라 학교 탈출을 목적으로 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억지로 졸업을 하고 나니 하고 싶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느낌이었대요. 그래도 이제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저는 큰엄마처럼 그림 같은 예술적인 재능은 없으니까 큰아빠가 열정적으로 운영하시는 원단 공장에서 일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큰아빠가 일에 열정을 가진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자극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를 취직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난리가 날까봐. 괜찮아요. 다 각오하고 지원했어요. 저한테 일을 시켜도 될 만한지 그것만 봐주세요. 저희 엄마를 생각하시면 정말 저를 쓰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잘해볼게요. 너 똑똑하고 야무진 거야. 우리는 잘 알지. 다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니네 엄마한테 당한 게 많아서. 취직은 하되 너희 엄마도 반성이란 걸 좀 하게 만들고 싶구나. 그래도 괜찮겠니? 시오카는 한참 고민하더니 알겠다더군요.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 생각은 없지만 어찌 보면 저도 엄마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방황을 해왔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엄마가 좀 양보해 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시조카의 동의를 받은 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야 동서?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형님, 기쁜 소식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민규 합격시키려고요. 합격?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희 공장이요. 민규 다음 주부터 출근시키려고요. 뭐? 누구 마음대로? 갑자기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왜 공장에 출근시킨대? 그 귀한 아들이 직접 제 발로 일해보고 싶다고 찾아왔던데요. 이력서 보니까 농대면 의류나 원단에 대해서는 아예 모를 것 같은데 열정 하나는 좋은 것 같아서 써주려고요. 얘는 야무진 거 아니까 가르쳐 놓으면 어디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요.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민규가 거길 왜 가? 우리 민규 서울대 나온 애야? 그런 애가 무슨 공장이야? 동서 뭐 꿈꿨어? 이게 꿈이면 민규가 농대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님은 끝끝내 숨기고 싶어 하셨잖아요. 형님이야말로 이제 꿈 깨세요. 형님은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이거 참 인생이 재미있네요. 안 그래요? 저희 아들한테 지방대 나왔으니 공장이나 들어가라 하신 게 형님이었는데 글쎄 지방대 나온 우리 아들은 실리콘밸리에 가고 서울대 간 형님 아들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솔직히 형님만 생각하면 민규 여기에 취직시키고 싶지도 않지만 민규는 잘못 없으니까 제가 선처해 드릴게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형님 똑똑한 아들 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지켜봅니다. 동서, 지금 되게 신나 보인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인성이 영 별로네. 저는 형님이 하던 거 흉내내는 건데요. 형님도 당해보셔야죠. 내일 저희 아들이 조금만 민규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야 처음으로 한번 신나보는 건데요. 기분 어떠세요? 진짜 별로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민규 상사니까 아들 잘리고 또 빌빌대면서 형님 등골 빼먹게 하고 싶지 않으면 저희 집에 좀 잘 보이시고요. 서울대 나와서 경력 하나 없이 공부만 하던 애는 이제 사회에서도 잘 안 써져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쏟아낸 후 형님이 뭐라 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불같은 성격에 얼마나 분해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랑 얼마나 오랫동안 웃었는지 몰라요. 여보, 진짜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게 인생을 좀 착하게 살지. 왜 자기가 한 행동을 그대로 당하나 몰라. 형님에 대한 원한과는 별개로 시조카에게는 하나하나 열심히 일을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욕심 많은 부모 때문에 허송세월을 낭비한 조카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혹시 중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해악을 끼치려거든 안갚음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강가에 앉아 고요히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라는 속담이요. 젊은 시절에는 이 속담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동화 속 결말처럼 권선징악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만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50대를 훌쩍 넘기면서 보니 결국 자신이 한 행동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 속담을 가장 와닿게 해준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당장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나 못된 심술을 부리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최대한 엮이거나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갈 길을 조용히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본인이 저지른 못된 일들을 돌려받으면서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랍니다.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